사우디가 내린 결단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극한 건설 현장을 평가해온 독일인 요하네스가 리야드 회의실에서 목격한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제안이었습니다. 176km 지하철, 3년 완공,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계곡 17km를 관통할 것. 3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보상금 앞에 세계 최고 건설사들이 몰려들었지만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TBM은 47분 만에 폭발했고 미국과 독일 팀은 불가능하다며 철수한 사건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낡은 지프 세대에 탄 한국인 5명이 전부였는데요. 과연 사우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세계 언론이 긴급 보도하고 중국이 중동 전체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입니다. 30년간 전 세계 극한 환경 건설 현장을 평가해왔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은 절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야드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들은 발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은 냉기로 굳었어요.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죠. 사우디 교통부 장관 알무타이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강단 위에 곧게 놓았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총 176km, 6개 노선 3년 내 완공.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계곡 17km 구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은 사막이 품은 저주 같은 이름이었어요. 지하 수맥이 복잡하고 모래가 물처럼 흐르는 유사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 지난 30년간 7개 회사가 도전했다가 모두 실패했고 그중 2곳은 파산까지 했죠. 발표 화면에 31조 원이 떠오르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탐욕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에 160m씩 뚫어야 했어요. 독일에서 최상의 조건으로도 하루 30m가 한계였는데 이건 무모했어요. 아니, 자살 행위였죠. 그럼에도 손을 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이름들이 차례로 호명됐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숫자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숫자는 사막의 성질을 모르니까요. 그때 알무타이리가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차갑고 또렷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세자님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무함마드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긴장했어요. 저도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시범 구간은 반드시 죽음의 계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최소 5km를 관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짧은 숨들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누군가는 볼펜을 떨어뜨렸죠. 탁 건조한 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심장은 한 박자 느리게 뛰었어요. 이건 시험이었어요. 실력과 버티는 힘을 동시에 재는 시험이었죠.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보험사 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년은 필요합니다. 담담하지만 물러나는 목소리였죠. 화면 속 31조 원은 잠시 빛을 잃었어요. 탐욕이 다시 두려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죠. 저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느꼈습니다.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로는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사막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함마드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조건은 단순했고 냉혹했습니다. 첫 구간 죽음의 계곡. 6개월 5km. 실패 시 전면 취소.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확인했죠. 이 프로젝트는 공학이자 심리이고 속도이자 호흡이며 숫자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사막에게 건네는 한 문장이라는 것을요.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였어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죠. 불가능을 선포한 회의실에서 가능의 문장이 아주 천천히 태어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 입구에는 거대한 천막들이 세워졌고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저는 그 거친 바람 속에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팀이 먼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천웨이둥이 거대한 TVM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막 정복자 롱샤입니다. 직경 15m, 길이 120m의 최신형 TBM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마치 거대한 강철용이 사막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술진 2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가동시켰죠. 온도 조절 시스템, 모래 필터링 시스템까지 완벽해 보였어요. 자, 이제 실제 굴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TBM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터 헤드가 회전하면서 모래를 파고 들어갔어요. 처음 30분은 완벽했습니다. 시간당 8m의 속도로 전진했죠. 이 속도라면 하루에 200m 가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막은 늘 느린 얼굴 뒤에 빠른 칼을 숨기고 있었죠. 정확히 47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끽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섭씨 87도. 냉각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 천웨이둥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89, 92, 95도. 그리고 98도를 넘어서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모두 대피. 대피하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술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30분 후 연기가 거치고 난 뒤에 TBM은 처참했어요. 후방 엔진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냉각 시스템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 만에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천웨이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모래의 마찰이 계산보다 3배나 높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알무타이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천웨이둥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막은 쇼를 싫어한다고 제 안에서 오래된 문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낡은 지프 3대와 트럭 2대.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온 현대건설 대림산업연합팀입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했어요. 이름은 이도현. 20년간 중동 사막에서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원도 겨우 5명이네. 이도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폭발로 망가진 중국 TBM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려 했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천웨이둥이 발끈했어요. 이도현이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사막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숨 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50년 전에 그걸 배웠거든요. 한국 팀도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알무타이리가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시연 같은 쇼는 하지 않습니다. 이도현의 답은 짧고 또렷했어요. 그럼 대신 죽음의 계곡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1km를 뚫어 보이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1시간 만에 실패한 곳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겨우 5명이? TBM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TBM은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볼 겁니다. 모두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 보수를 반으로 깎겠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사우디 청년 100명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서 배웠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폭발의 열기, 모래의 냄새, 사람들의 표정이 한 번에 스쳐갔죠. 탐욕과 두려움이 흔들리던 자리 위로 뜻밖의 문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사막과 대화하겠다는 약속. 교육으로 갚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장비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였어요. 중국팀이 묵는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죠. 컨테이너 앞에서 이도현이 팀원들과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라이나르트 박사님이시죠? 독일 출신 컨설턴트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니 저희를 조사하러 오셨나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5명이 어떻게 죽음의 계곡을 뚫겠다는 건지.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숙소를 살폈어요. 컨테이너 앞에서 이도현이 팀원들을 소개했죠. 여기는 윤태아 지질 전문가입니다. 15년간 중동 지층만 연구했어요. 정민수, 기계 전문가, TBM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오기현, 안전관리자, 사고 제로가 신념인 사람이죠. 그리고 막내 노지안. 나이는 어려도 현장 감각은 최고입니다. 정말 소수정예였어요. 각자가 전문 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손으로 땅을 파실 겁니까? 윤태아가 대답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잇는 겁니다. 죽음의 계곡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죽음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뜨지 않았고 사막은 차가웠어요. 이도현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만습니다. 그리고 깊게 파러가기 시작했어요. 1m, 2m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윤태아가 저를 불렀어요. 모래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석경 결정이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석경이 열을 흡수했다가 한꺼번에 방출해요. 그래서 중국 TBM이 폭발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석경의 리듬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 열을 흡수하고 언제 방출하는지. 3일 동안 한국팀은 계속 땅을 팠어요.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지하수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사막을 진단했죠. 그리고 3일째 밤 드디어 TBM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게 TBM입니까? 중국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였거든요. 게다가 수도 아니었어요.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는 중고 장비였습니다. 10년 된 중고입니다. 정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죠. 뭘 개조했는데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방식은 정말 특이했어요. TBM을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라 30분 굴착하고 10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계속 멈추죠? 제가 물었어요. 사막도 숨을 쉬거든요. 노지안이 답했습니다. 석경이 열을 방출할 시간을 줘야 해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았고 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숫자를 계속 확인했어요. 짧은 휴식과 다시 전진. 그 리듬이 터널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비결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도현이 답했습니다. 사막과 싸우지 않고 대화했습니다. 말은 시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과학이었어요. 윤태아가 만든 석경 열방출 주기표, 정민수가 개발한 간헐적 굴착법, 오기현의 안전관리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이다. 지하수가 나온다. 갑자기 터널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당 수백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도현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뭘 찾았다는 겁니까? 그가 낡은 지도를 꺼냈어요. 1975년이라고 적힌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이곳에서 우물을 팠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요. 그때 발견한 지하 수맥이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알무타이리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정말로 그 물을 찾았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왕세자님이 말씀하신 선조들이 묻어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찾아준 생명의 물이죠. 그날 밤 알무타이리 장관은 우리를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이 1975년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맨발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사막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들 옆에는 젊은 사우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당시 건설부 직원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젊은 한국인은 정말 이도현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 사우디에 오셨어요.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젊은이들이 중동으로 돈을 벌러 왔죠. 그때 이곳 죽음의 계곡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한국인 노동자 12명이 고립됐죠. 3일 동안 구조대가 찾았지만 실패했어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 큰아버지 파이살 왕자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헬기를 타고 수색에 나섰고 기적적으로 12명을 모두 구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전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구조된 후 아버지는 맹세하셨대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사우디에 빚이 있다고. 기회가 되면 꼭 갚으라고. 한국인들이 우물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구조된 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계곡에서 물을 찾아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찾았죠? 한국인들은 땅의 소리를 들었대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죠. 그리고 정확히 5개월 29일째 되는 날 5km 돌파 죽음의 계곡 5km를 완전히 관통한 겁니다. 6개월 목표를 하루 앞두고 달성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미국 엑손모빌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들이 굴착한 4.7km 지점 지하에 거대한 석유층이 있다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석유층이라니 사우디에서 석유는 곧 국가 자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석유 시추를 시작하자고 하오. 예상 매장량이 50억 배럴이라고. 그럼 메트로 프로젝트는?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고 왕세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날 모빌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이곳의 석유는 최상급 경지류입니다. 바로 시추를 시작하면 하루 1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인 대표 에단 콜드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메트로 그건 나중에 다른 곳에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석유가 우선이죠. 잠깐만요. 그 석유층이 정확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북위 24도 42분, 동경 46도 43분, 지하 800m입니다. 이도현이 윤태아에게 눈짓했어요. 윤태아가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좌표라면 석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로버트가 발견했어요. 지하수입니다. 50년 전 지질조사 데이터가 있어요. 검은 물이긴 하지만 소유가 아니라 철분이 많은 지하수예요. 그럼 직접 시추해 보시죠. 이도현의 제안에 왕세자가 결정했습니다. 조소 3일 안에 시험 시추를 하시오. 석유가 나오면 메트로는 취소. 물이 나오면 계속 진행. 3일 후 시추가 시작됐어요. 모빌은 최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500m, 600m, 700m 그리고 800m에 도달했을 때 검은 액체가 솟구쳤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석유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로버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물입니다. 윤태아가 담하게 말했어요. 철분이 많아서 검은 거예요.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지안이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철맛이 나네요. 비열에 좋겠는데요. 일주일 후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한국팀이 우리 기술을 도용했다. 천웨이둥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증거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헐적 굴착법은 우리가 3년 전에 특허낸 기술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석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우리예요. 그가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1975년 8월 20일 아버지의 작업 일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30분 작업, 10분 휴식, 찬막의 리듬에 맞추기. 이게 간헐적 굴착법의 원조예요. 천의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또 열렸어요. 이번엔 왕세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팀에게 제안이 있어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나머지 171km도 맡아주시오. 그리고 왕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한국에 맡기고 싶소. 먼저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사우디 청년 500명을 교육시키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술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긴급경보가 울렸어요. 지진이다.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죽음의 계곡을 흔들었습니다. 터널 일부가 무너졌어요. 모두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TBM이었습니다. 무너진 토사에 완전히 파묻힌 거예요. 최소 2주는 걸려야 꺼낼 수 있습니다. 2주. 그럼 일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목표인 5km 관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때 막내 노지안이 말했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수동으로 TVM 없이 전통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미친 소리였어요. 현대 장비 없이 죽음의 계곡을 파겠다니. 하지만 도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해보자.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한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 5명과 자원한 사우디 노동자 30명이 24시간 교대로 땅을 팠습니다. 곡괭이와 삽으로 하루 종일 파고 또 팠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모래투성이었죠. 3일째 되던 날 땅속에서 낡은 철판이 나왔어요. 1975년 8월 15일 광복절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주사우디 한국 근로자 일동. 타임 캡슐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도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타임캡슐이 발견된 곳이 정확히 석경 밀집 구간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50년 전 아버지들이 길을 알려준 것처럼. TBM은 5일 만에 구출됐고 다시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하루에 300m씩 파고 들어갔죠. 그런데 4km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다. 메탄가스가 나온다. 농도가 폭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인 기현이 외쳤어요. 그러나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독면 착용하고 계속한다. 그럼 폭발 안 하게 만들면 되지. 민수가 급히 환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현지에서 구한 대형 선풍기들을 개조해서 즉석 환기 장치를 만든 거죠. 48시간의 사투 끝에 가스 구간을 통과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이미 25km를 돌파했고 하루 평균 200m씩 굴착하고 있었죠. 그런데 7월 15일 기상청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사상 최악의 모래폭풍이 온다. 샤말이라 불리는 거대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시속 150km의 바람, 72시간 지속 예정. 문제는 TBM이 터널 깊숙이 있었고 그곳은 아직 보강이 안 된 구간이었어요. 빼내는데 최소 48시간. 폭풍은 24시간 후. 시간이 없었죠. 지안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TBM 안에 남아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미친 소리였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도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태아가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속 5m로 계속 전진하면 폭풍이 끝날 때쯤 안전구간에 도착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민수가 나섰고 저도요. 태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기현까지.
결국 막내만 빼고 4명이 남기로 했어요. 24시간 후 폭풍이 시작됐어요. 하늘이 검게 변하고 모래가 총알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죠. 그러나 지하 35m에서는 4명이 TBM을 몰고 있었어요. 현재 온도 58도. 하지만 버틸만 합니다. 12시간이 지나고 산소가 부족해졌다고 무전이 떨렸어요. 24시간이 지나자 일부가 무너졌다고 했고 36시간 무전이 끊겼습니다. 최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48시간째 안전구간 도착.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탈진했지만 TBM은 멀쩡했죠. 도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50년 전 아버지도 이런 폭풍 속에서 일하셨겠죠. 9월 죽음의 계곡 17km를 완전히 관통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계곡을 정복한 터널입니까? 정복이 아닙니다. 화해입니다. 사막과 화해한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은 매끄럽고 조명은 밝았죠. 그때 구구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피. 모두 대피. 그러나 너무 늦었죠.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고 왕세자를 향해 곤두박질 쳤어요. 지안이 몸을 날려 왕세자를 밀쳤습니다. 대신 그가 맞았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도현은 침착했어요. 500m만 가면 비상출구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터졌습니다. 지하수가 빠르게 차올랐어요. 익사 위험이 코앞이었죠. 태아가 벽을 더듬다가 배수로를 찾았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만든 비상 배수로였어요. 맨손으로 녹슨 밸브를 돌렸습니다. 철커덕,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도현이 지시하고 벽을 두드렸어요. 탕탕탕. 구조 신호였죠. 2시간 후 응답 소리가 돌아왔어요. 30분 뒤 벽에 구멍이 뚫리고 신선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구조됐어요. 왕세자는 지안에게 다가와 왕실 문장이 새겨진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우디의 친구요. 사건 이후 프로젝트는 더 빨라졌어요. 지안은 3주 만에 복귀했고 다리를 절었지만 웃었습니다.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 12월이 되자 전체 구간 70km를 돌파했죠. 그러나 사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3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50m, 깊이 30m. 터널 일부가 드러났고 사우디 작업자 15명이 야간 작업 중 고립됐어요. 우리가 들어간다. 도현의 결정은 빠르고 조용했어요. 한국팀 5명과 사우디 자원자 10명이 장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생존자 발견. 그러나 출구가 막혔고 다른 출구는 2km. 곧 무너질 거예요. 그때 태아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떨렸어요. 폭파입니다. 터널 옆 부분을 의도적으로 폭파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실패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죠. 폭약이 배치됐고 321. 쿵. 터널이 흔들렸습니다. 압력이 분산됐어요. 성공이다. 그러나 시간은 없었죠. 30명이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1km 통과, 500m 남았어요. 균열이 커졌고 뒤에서 괴음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100m. 출구가 보이는 순간 모두가 몸을 던졌어요.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 동시에 터널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모두 살았어요. 사우디 국영방송은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팀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 15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들이 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열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길은 매끈한 강철이 아니라 말없는 약속과 조용한 호흡으로 이어져 있음을. 새해가 밝았어요. 프로젝트 시작 1년 반에 150km를 돌파했어요. 이제 남은 건 26km 뿐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리야드 도심을 관통해야 했거든요. 지상에는 건물들이 빽빽했고 지하에는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0.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팀원들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정밀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겨우 50m씩 전진했어요. 답답함이 가슴에 얹히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2월 어느 날 뜻밖의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20m 지점에서 오래된 석조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조사 결과 300년 전 오아시스 도시의 유적이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공사를 중단하고 유적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은 지연될 수도 있었어요. 알무타이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래도 중요합니다. 그때 도현이 조용히 제안했어요.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적 주변을 특수 강화 유리로 감싸고 역사 전시 구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300년 전 역사를 볼 수 있게요. 그 말에 회의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왕세자가 직접 승인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라. 한 달간 정성스럽게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유적은 완벽하게 보존됐고 그 주변으로 터널이 지나갔어요. 강화유리 너머로 보이는 우물과 집터는 시간 여행 같았죠. 저는 그 투명한 창을 오래 바라봤어요. 사막이 품은 기억이 눈앞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3월 15일, 드디어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어요. 남은 거리 100m.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고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습니다. 도현이 버튼을 눌렀어요. 마지막 발을 시작합니다. 쿵. 진동이 몸을 지나갔어요. 마지막 안반이 무너졌고 굴착음이 잦아들자 함성이 터졌어요. 관통이었어요. 176km 전 구간 관통. 불가능하던 3년 목표를 2년 만에 달성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도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죠. 아버지, 해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번져갔고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완공식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국왕이 직접 참석했어요. 황금 메달이 도현의 목에 걸렸고 환호가 천장으로 치솟았어요. 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닙니다. 1975년 이곳에서 땀 흘린 1,000명의 한국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사우디 형제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받을 성공 보수 31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우디 청년 교육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고 국왕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는 리야드를 떠나지 못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약속대로 사우디 청년 500명을 위한 건설 기술 아카데미가 설립됐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이 파견됐죠. 개원식 날 지원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알무타이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팀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죠. 첫 수업은 태아가 맡았어요. 그는 칠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동료애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나요? 태아의 눈빛이 잠시 멈췄어요.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꼭 배우게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입니다. 3달 뒤, 첫 졸업생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안전점검 보고가 또렷했고 장비 정비가 빈틈없었어요. 현장 감독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생산성이 300% 올랐습니다. 사고는 제로예요. 저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죠. 졸업생 아라르비가 제게 왔어요. 저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어요. 저희 마을 청년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도현이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나눔입니다. 6개월 후 사우디 전역에 100개의 작은 기술학교가 생겼습니다. 모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왕세자가 특별 지원을 약속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전 2032요.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한국식 교육을 받고 싶다.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지도가 밝게 켜지는 듯 했어요. 팀은 중동 전체를 돌며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민수가 버스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1년 후 건설 현장의 풍경이 달라졌어요. 아침 조회, 안전회의, 정리정돈. 모든 게 한국식이었어요. 한 독일 건설사 대표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이제 중동에서는 한국식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어요. 진짜 보물은 터널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태도와 약속, 그리고 공유된 리듬이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리야드 메트로 운행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백발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1975년 사우디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이었죠. 지안이 휠체어를 미는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50년 만에 다시 왔네요. 한 노인의 눈가가 반짝였어요.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하철 개통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의 50년 우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이어졌어요. 오늘부터 매년 8월 4일을 한국 사우디 우정의 날로 지정합니다. 8월 4일, 1975년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물을 찾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밤이 되자 리야드 타워에서 레이저 쇼가 시작됐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한국은 사막에 지하철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심었고 미래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을 남겼어요. 50년 전 맨손으로 사막에 왔던 가난한 노동자의 나라가 지금은 중동 전체의 기술과 정신을 전파하는 스승의 나라가 되었어요. 별들이 밝게 떴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한국인들은 조국이라고 불렀고 사우디인들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힘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본 관통은 콘크리트의 관통만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린 관통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